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지금 이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앞서서 대만 방문이 가지고 온 후폭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이 방한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려진 것처럼 지금 휴가 중이고 그래서 미국의 의전 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이 왔지만 직접 만나진 않고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에서는 안 만난 거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히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토로한 얘기가 나와서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좀 평론도 하고 이야기를 전했으면 좋겠는데 가끔 비판을 위한 비판, 또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들이 첨예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반도체 동맹으로 나아가는 길 등에 있어서 산적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시기니만큼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정치, 정쟁이 아닌 국익의 관점에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휴가라고 하는 좋은 또 이유들을 댈 수도 있고 그동안 가져왔던 굳건한 한미동맹의 그 기치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소 이번 펠로시 의장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우회하더라도 할 수 있는 미국과의 메시지라든지 반도체에 관련된 협력 등 가져갈 수 있는 일들은 충분합니다. 다만 여기에 펠로시 의장을 만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확실히 틀어지게 됐을 경우 여기로 나타나고 파생되는 일들이 만약 현실화가 된다면 그때 가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 야당은 더 거칠고 거세게 비난하는 일들이 발생했겠죠. 일단 우리 대한민국 기업뿐 아니라 많은 이 국익의 관점에서 어려운 일들을 슬기롭게 헤쳐가야 되는 상황이니만큼 중간에 만난다, 안 만났다, 휴가 중에 연극 공연을 보러 갔다. 근데 왜 연극 공연을 보러 갔는데 펠로시 의장은 안 만났냐라고 하는 지역적인 문제에 국한하기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국익 우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야당인 민주당은 안 만난 거 잘했다 이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야당에서 보면은 뭐 일단 중국을 좀 어찌 보면 배려했다. 그러니까 잘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 눈치 안 봤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들 나라보다는 훨씬 더 어쩌면 국력도 있고 중국에 대해서 어쨌든 영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저는 뭐 중국을 눈치 보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변명 얘기한 거 보면은 뭐 국익을 총체로 고려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중국 눈치 봤다. 그래서 안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우리는 저 국이 뭐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안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만나면 조율 중이다. 안 만난다. 조율도 안 했다.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온 게 아니거든요. 몇 주 전부터 방문이 예정돼 있고 휴가도 갑자기 간 게 아니잖아요. 예정돼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2, 3주 전에 뭐 방문할지 여부라든지 휴가 가는지 여부는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만날지 안 만날지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할지를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만약에 처음부터 전화 통화하기로 했으면 전화 통화한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근데 뭐 만난다 안 만난다 조율한다 안 한다 하다가 전화 통화한 거 보면 그조차도 계획이 없던 거예요. 전화 통화조차도 갑작스럽게 잡힌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계속 우리는 한미 동맹을 중시 여기고 중국 눈치 안 보겠다. 그 전에 뭐 민주당 정부는 중국 눈치 너무 봤다. 그래서 뭐 사드도 배치하겠다, 수도권에 배치하겠다, 뭐 커드도 가입하겠다, 나토도 가겠다 그래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아이고 뭐 저 미국 서열 3위가 와도 안 만나고 중국 눈치 봐서 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외교의 방향성이 있는 건가?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미국에도 안 좋게 보이고 중국에도 안 좋게 보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정학적 위치적으로 정치 외교라든지 아니면 안보는 미국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이제 등거리 유지를 해왔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미국 중심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바꾼다 그러면 미국이 좋게 보겠습니까? 중국이 좋게 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내 정치도 굉장히 아마추어인데 외교도 아마추어 아니냐 이런 얘기 안 들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외교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관련해서 결과가 잘한다라는 응답이 2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4%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30% 선이 무너진 이후에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나가겠다.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몸을 낮췄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아마 이번 주에 지지율이 빠지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초등학생 취학 요령 조정이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부정평가에 관한 여론들이 조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은 많은 국민들께서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당내 복잡한 혼란의 상황이라든지 그간 있었던 대통령실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었는데 적어도 이번 한 주 동안에 대통령 휴가 동안 심기일전하면서 뭔가 국민께 다가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박순애 장관의 구설수가 한 주 내내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을 지지해왔던 보수층 입장에서도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들이 확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번 주를 마치게 되면 대통령 휴가가 정리되고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로 대통령 취임 100일이 다가오게 되거든요. 지금 있는 어려운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되는 거의 골든타임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아마 휴가 동안에 여러 전국 구상들도 했을 것이고 예.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국민께 고개 숙이고 바꿔나가는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그 대응도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들은 이미 용산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도로 30%에 대한 국정 지지율 가장 시급하게 가져가야 될 일들부터 하나씩 해결하기 시작하면 지금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일들을 조금씩 숨고르게 하면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휴가가 끝이 나고 나면 네. 그래도 뭔가 대안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전망이신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여당 내에서도 나오는 게 인적 쇄신 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육부 장관도 경질하고 청와대 비서실장, 뭐 정책실장 없습니다만 뭐 홍보수석이라는 교체해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들리는 얘기 보면은 아니 어떻게 3개월 만에 바꾸냐 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동의는 있을까 싶어요. 지금 만 5세 취약 얘기도 했습니다만 건진법사 얘기 다시 나오죠. 그다음에 뭐 관저에 지금 뭐 김건희 여사 아는 분이 결국 수의계약한 거 아니야 얘기 나오죠. 외교 문제도 지금 나오죠. 뭐 당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당내 문제도 아마 저는 뭐 법적 소송으로 갈 걸로 보는데 가면 이제 몇 달 가는 거거든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세 같은 입학 같은 문제 같으면 정책실이 예전에 있다 그러면 정책실이 청와대 대통령 정책실이 당정청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한다든지 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측근들 비리 문제가 있으면 예전에 민정수석이라는 이런 데서 관리를 할 때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게 지금 무정부 상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한 동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 만들고 있다. 저는 뭐 휴가 갔다 와서도 지금 여당에서도 요구하는 인적 쇄신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걸 못 한다 그러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면서 관저를 청와대가 아닌 지금까지는 서초동 사저에서 출퇴근을 했죠. 근데 한남동의 외교장관 공간을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리고 이달 중순쯤에 그 새로운 관저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비판의 목소리들, 의구심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듣고요.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되고 대통령 부인 되신 게 어디 자기 도왔던 기업들한테 이권 나눠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사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내부 감찰하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감추고 나가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를 먼저 국민들에게 먼저 자료를 보내주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 다시 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네, 이 공사 과정이 매끄럽지 않고 약간 뭔가 좀 의혹의 눈초리가 있다라는 얘기이고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까지 얘기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 얘기처럼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 시인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 요구, 시정 조치들을 해나가는 게 아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일이 있더라도 초기이기 때문에 혹시 실수가 있었다면 이런 일들을 교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탁현민 비서관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사고 당시 여러 계약 속에서 특혜성 수의 계약 문제가 한참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이 나와서 했던 얘기가 보안을 중시하는 일들에 대해서 역대 어느 정부나 수의 계약을 해왔다 등에 대한 발언을 했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등에서는 굉장히 격하게 비판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향한 불신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용산으로 오게 되고 관절을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여기에 대한 보완을 그 어느 때보다 신경 썼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수의 계약에 대한 업체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업체로 계약이 이어지게 된다면 국민의 상식과는 어긋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집권 초에 용산 시대를 열기 위해서 시급하게 공사 계약들이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시정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절대 윤석열 정부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좀 될 일일 텐데 이 일에 대한 나름의 국민들에 대한 해명들이 조금 부족했던 점은 없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명의 부족함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손근택 대변인은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십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대통령실 아마 공사할 때도 이런 비슷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수의 계약을 하면서 한 거 아니냐.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코바나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그 업체가 아니냐. 근데 뭐 수의 계약인데 할 수는 있죠. 근데 한 3시간 만에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회사 규모도 적은 데고. 그럼 당연히 그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예를 들어 이거를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적을 하거나 컨트롤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특별감찰관이든 아니면 민정수석실이든 뭔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얘기를 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건진법사 얘기나 아니면 사적 채용 논란도 처음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지인 아들 뭐 몇 번째 얘기 나왔죠. 그다음에 뭐 동행한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는 사람 채용 문제든 아니면은 뭐 수행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공사 발주하는 것든 아무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뭐 이익 관계라든지 정치 문제라든지 공천 문제라든지 지금 뭐 건진법사도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람이거든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누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특별감찰도 없죠. 민정수석도 안 하죠. 그렇다고 검찰이나 경찰이 이런 걸 알아서 수사하거나 뭐 아니면 뭐 제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방치하고 있어서 저는 이 논란이 계속 감추려고만 해요. 아니다, 모른다, 우리가 해명 못한다 이런 것만 있거든요. 그러면 또 발생합니다. 이게 건진법사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과정에 그렇게 저희 측에서 공격하고 막 이럴 때마다 계속 고발로 대응했거든요. 그때 못 끊어낸 거예요. 그때 끊어냈으면 이분이 다니면서 뭐 세무조사 무마하겠다, 뭐 인사해주겠다, 뭐 공천해주겠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냥 해체하고 우리는 모릅니다, 없습니다,라고만 했거든요. 지금 근데 이 공사 발주에 대해서 똑같이 대응하고 있어요. 보안 사항입니다, 얘기 못 해줍니다, 확인 못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 그 문제 계속 남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임정국위원회가 당의 상황을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헌에 대한 유권 해석안은 당이 처한 현 상황이 당의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둘째, 당헌 개정 심의 및 작성안은 최고위 안과 조혜진 상임정국위원이 발의한 안을 논의한 결과 최고위 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금일 심의 작성 및 작성한 당헌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즉 8월 9일 날 정국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 상임위에서 현재 당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같이 마련을 했는데
보다 빨리 이 상황을 혼란을 수습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 지도부의 의견을 좀 들어줬다라고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임정국위원회에서도 깊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당원 당규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떨어지기에는 지금 상태가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말씀 주신 직무대행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이지만 직무대행을 그만둔다고 얘기했다가 또 최고위원회 직을 던지겠다고 얘기했다가 다시금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의결한 상태에 대해서 모순적인 상황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과정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네. 예. 아마 좀 지금 있는 전체 지도부 모두가 다 그만두면서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의결했으면 모든 것들이 명쾌했을 텐데 어느 쪽에서 결론을 내려야 될지가 좀 모호한 상황 속에서 상임정국위원회가 지금 현재 혼란한 당의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로 출범해야 된다 이렇게 의결 결정을 내린 만큼 그 당의 시스템상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전국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1,000명 이내의 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추인하게 되고 당은 아마 빠르게 비대위로 정리돼서 넘어갈 수순으로 보입니다. 이제 사실상 관심은 이준석 대표가 어떤 대응을 하게 될 것인가,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고,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가 비판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SNS 본인의 입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현근택 대변인은 법적 대응 당연히 나설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준석 대표의 향후의 행동들에 대한 전망까지 아울러 좀 부탁드립니다. 그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 아마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 법적 대응 시점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선임 절차가 결국 적법하냐 아니냐 따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선임한 지금 결의 자체가 무효다라고 나올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최고위원 사퇴했잖아요. 사퇴한 분들이 나와가서 최고위 의결해가지고 전국위로 간 거거든요. 근데 전국위에서 지금 원래 권한 대응은 이제 원래 비대위원장 선임할 수 없어요. 근데 직무대행도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직무대행은 어땠죠? 권성동 원래 직무대행은 사퇴했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비대위원장 임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절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비상 상황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규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고리 또는 최고위원 기능 상실 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당대표가 고리되거나 기능 상실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거 이제 처음에는 기능 상실 되냐 안 되냐 이걸 막 얘기하다가 기능 상실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몰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법적 대응을 하면 저는 충분히 이준석 대표의 승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법원에서 파견한 변호사가 어찌 보면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 본안 재판 끝날 때까지. 근데 본안 재판은 1, 2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중간에 새로 선임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라는 건 당연히 어떤 절차냐면 현재 이제 규정대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시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비대위를 꾸리고 전원 사퇴한다든지 그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받기 전까지는 오히려 이제 남부 법원을 갈 가능성이 많고 그럼 남부 법원에 보통 명단이 있거든요. 그 직무대행하는 변호사들이 그분들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정당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왜 이렇게 무리를 하나? 결론은 하나죠.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 그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제명을 해버리는 거 있으면 되는데 6개월 동안 이건 사고 상태다, 거리가 아니다라고 해놨는데 이제 그걸 뒤집는 거잖아요. 이제 해임됐다고 얘기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리위에서 6개월 정직한 것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럼 해임을 누가 하죠? 주체가 없어요. 지금 이제 전국위에서 했다는 건데 해임이란 말을 하면서도 해임이 누가 어떤 권한을 근거로 하는지에서 말을 못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무리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규정대로 절차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안 소송까지 가서 누가 승소를 하고 패소를 하고 따지기도 전에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준석 대표에게 유리하게 나오든 아니면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더 유리하게 나오든 간에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깊은 수렁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지지자들 많고요. 결국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은 수렁이라면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사실 정상 궤도를 밟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의 판단이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되면 당은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네. 없겠죠. 하지만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라고 하는 기능들은 당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인사들이 모여서 최고위원회 위의 상위기구로서 당의 복잡한 상황 속에 당원 당규를 해석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의결을 내리게 된 상태이고요. 최고위원회에 있었던 의원들 중에 이준석 대표 측에서 그래도 우호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정미경 최고위원조차도 현재 상황 속에서 이준석 대표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지 않냐. 손 놓을 때다 이런 얘기를 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당의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비대위를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그 비대위가 이준석 대표 체제를 대체하면서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 결과적으로 관리형 이후 전당대회를 새로 치를 수밖에 없거든요. 새롭게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어떤 당원 누구든지 간에 나와서 당원들의 선택에 따라 당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당에 대한 깊은 수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무리일 수가 있다 생각하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만약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본인의 주장에 대한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법원의 판단을 보면 정치 정당 활동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딱 떨어져서 규결되는 내용들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의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에 법원이 개입하는 경우들을 찾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전국위원회의 의결 결과 등을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연이틀 직격한 것과 그리고 윤핵관 장제원 의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부분들 오늘 SNS를 통해서 계속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뜻이라고 할까요? 속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을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권력적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정치 공세들을 쏟아냈다면 이제는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정치 공세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직무가 정지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 대표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 대표의 신분 속에서 집권당이 대표입니다. 집권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기능과 목적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을 창출해서 정당의 이해관계와 목적에 맞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정당은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못되는 일이 있다면 그 정당도 함께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고 당대표도 그와 함께 되는 공동 운면체에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출범한 지 이제 3달이 되지 않는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는 당대표의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준석 대표에게 옹호하고 우호적으로 얘기해왔던 홍준표 대구시장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편들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등에 대한 발언들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선을 민주당으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핵심 인물들을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중순쯤에 아마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 측근들은 뭐 망신주기 수사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왜 이거를 지금 수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논란이 불거진 거는 원래 초였거든요. 그리고 이 수사는 간단한 수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내에 할 수 있는 수사예요. 그 당시에도 나왔지만 결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그거였거든요. 당시 핵심 관련자가 배모 씨였고 이걸 제보한 사람이 A 씨 않습니까? 그다음에 압수수색도 100몇 군데를 일찌감치 다 했습니다. 그럼 관련자들을 물어봐서 조사하면 돼요. 이건 뭐 공직선거법도 아닙니다. 횡령이라든지 뭐 국고 손실 문제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뭐 9월에 꼭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8월 중순에 할 거다. 민주당 전당대회 8월 말에 있거든요. 영향을 미치려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카드 어디 쓴지 쫙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 불러서 조사하면 됩니다. 이게 벌써 한 6, 7개월 지난 일인데 지금 불러서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를 안 하느냐? 왜 하필이면 지금 수사 안 하느냐?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아마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 결국은 수사 결론이야 본인들이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환을 언제 하는지, 압수수색을 언제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언제 결론을 내린지 그거는 판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 남부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저는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법적으로 문제되면 처벌받으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간단한 수사를 지금껏 끌다가 지금에 와서
소환을 하느냐. 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수사를 하느냐라고 의구심을 제기하셨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속도를 높여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일까 일단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오히려 이재명 의원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왜 이토록 수사가 더디도록 진행이 안 되냐라고 하는 불만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 사망을 한 겁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고요. 사망을 한 이후에 이재명 의원은 나와 관계도 없는 일에 무당의 나라, 장풍 등을 운운하면서 관계를 자르듯이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의원과 깊은 연관관계 있는 5급 사무관 배모 씨와 또 다른 연관관계가 이곳저곳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배모 씨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이 참고인과 연관이 있는 듯한 보도들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죽음, 참고인 조사를 하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증거 인멸 등에 대한 가능성 등 여러 우려들을 표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여기에서 검찰이 만약 수사에 나서다가 이재명 의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에 무리하게 수사가 나왔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의원은 정치적으로 명분을 얻게 되고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됐던 검찰과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명분이라든지 국민적으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참고인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로 정상적인 수사들의 속도를 좀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그리고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